지난 시간에 30장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마지막 부분에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비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소위 비용이라고 오해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이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했죠. 인플레이션은 구매력이 떨어진다.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은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도 오르지만 따라서 내 소득도 같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모든 가격이 다, 물론 정확하게 동일한 퍼센트만큼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조금 선호가 있지만 같이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력의 감소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오해입니다. 오해고, 그런 차원에서 구매력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있느냐? 진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6가지를 이야기했죠. 구두창 비용.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주 뭐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비용. 그 다음에 메뉴 비용. 가격을 변경시키는 데 따른 온갖 제방 비용.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생산업자라든지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변경시키는 데 따른 온갖 제방 비용. 그것을 메뉴 비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대 가격의 변화와 자원 배분의 왜곡. 가격이 동일하게 동시에 탁 변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건 먼저 오르고 어떤 건 나중에 오르고 그런 식의 변화가 있으면 상대 가격이 변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상대 가격이 어떤 건 더 비싸지고 어떤 건 덜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자원 배분을 다시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비 패턴이라든지 생산 패턴이라든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 거기에 따른 이제 바꿔야 되는 비용도 따르고, 그 다음에 안 바꾸게 되면 또한 왜곡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 가격 변동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 그러니까 일반적인 누진세, 특별히 누진세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진세 있다 그러면, 누진세라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익이 많이 남긴 회사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도록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실제적으로 소득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뭐 이익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냥 숫자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커졌다 라고 하면 높은 세율이 가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높은 세율 브래킷으로 자기가 옮겨지고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담세율이 높아집니다. 세금 부담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 뭐 지금 이 종부세는 조금 다르지만,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종부세와 아니면 재산세 문제에 있어서도 뭐 소득이 넓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맞죠. 맞는데 이게 진짜 소득이 넓고 재산이 더 늘어서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더 낸 부분이냐,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재산이 더 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내가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이 됐다 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조세 왜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까지가 이 4개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지금 2가지가 더 남아있죠. 누가 질문을 했는데, 2개 설명하기 전에 질문을 봤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렇다고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지는 않고 구매력이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모든 물건 가격이 예를 들어 배로 올랐다. 내가 사는 모든 물건 가격이 배로 올랐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모든 소득도 배로 올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격도 다 배로 올랐다. 내 집값도 배로 올랐고, 내 월급도 배로 올랐고,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모든 돈도 배로 올랐다. 이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구매력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단지 숫자로 액수로 나타내는 값들은 가격도 지출도 늘어났고 소득도 늘어났지만 그리고 재산도 늘어났지만 그러나 구매력도 떨어지지도 않고 구매력도 증가하지도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구매력에는 변화가 없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답이 됐죠? 그 다음 인플레이션의 비용, 다섯 번째 혼란과 불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회계 단위인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뭐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명목 금액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므로 기업의 이윤을 계산하는 일이 복잡해지고 금융시장의 기능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면 실질 가격이 안 바뀌었다 그래도 명목 가격이 바뀌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혼란과 불편 이런 것도 발생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부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의 자의적인 재분배가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특별한 비용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물가 변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능력과 필요와 무관하게 부가 재분배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다. 라고 봅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처음에 이자를 뭐 좀 간단하게 크게 봐가지고 10% 받는다. 내가 10억을 빌려주고 1년 있다가 11억을 받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10% 이익을 남기고 10%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년 약속대로 11억을 받습니다. 10%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는다고 해봐야 그 돈 빌려줄 때 10억과 살 수 있는 물건 양하고 그 다음에 11억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 양이 동일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자가 0이 되는 겁니다. 이자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가 0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더 늘어날 걸로 봤는데 재산이 안 늘어났다. 반면에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10억을 빌려가지고 무슨 일을 했겠죠. 무슨 기계를 샀다든지 생산활동을 했다든지 하고 난 뒤에 이제 빌려줄 때 11억을 빌려준다. 10억을 빌려가지고 그때 물건 살 때는 이만큼 샀는데 그 다음에 돈을 갚아야 될 때 11억을 10% 더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갚으려고 뭔가 하면 11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물건 만드는 걸 팔아가지고 11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만든 물건 개수가 처음에 10억 살 때하고 개수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자가 없는 거죠. 이자를 없이 그냥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돈을 더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이자를 안 냈다. 그 이야기는 빌린 사람이 오히려 재산을, 그러니까 부의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자부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으로 재산이 재분배, 예상 밖으로 재분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능력과 필요하고 무관하게 재산이 재분배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실물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명목 자산,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이런 게 다 명목 자산입니다. 그 명목 자산의 가치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자산만 이야기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따져본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격이 같이 오르니까 동일한 비율로 오르는 겁니다. 가치가 안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현금 가지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뭐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자산 재분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6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다 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의 변화는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소폭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적정하냐. 보통 가장 적절한 상태가 소폭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폭의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냐 그러면 경제 성장률 플러스 한 1% 정도. 그게 가장 이제 통화당국이 타겟을 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 성장률 더하기, 경제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이죠. 그래서 실질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화폐 수요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거는 공급을 해줘야지 거래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거기다가 한 조금 더, 한 1% 정도 더 성장을 해주나, 더 공급해주나, 그것을 가장 적절한 인플레이션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물가 상승률은 1% 전후가 되는,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한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질문 있네요.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구매력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그건 워낙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차원에서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너무나 빠른 순간에 이게 오르기 때문에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실질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은 구매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목자산, 소위 화폐를 가진 사람은 갑자기 화폐가 종료가 되버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재산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목자산 아니면 화폐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든지 화폐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일반적인 구매력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그냥 거의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게 다 나빠진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 라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죠.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반대를 보죠.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다들 만세 할 겁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좋아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크게 변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폭의 예측 가능한 디플레이션, 이거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소폭의 디플레이션,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결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대해 가지고 뒤에 이제 결론 다시 내겠습니다만은 여기 대해 가지고 이제 밀턴 프리드만 대표적으로 통화론자입니다. 통화론자가 이야기한 준칙은 완만한 디플레이션을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입니다. 70년대, 80년대 이야기인데 소폭의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하라. 그 이야기는 통화량을 뭔가 하면 충분히 공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폭의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고정으로 하라라는 거죠.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죠. 화폐 보유 비용이 감소하고 명목 이자율이 0에 가깝게 되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 구두창 비용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의 실질 이자율하고 거의 같아진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과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디플레이션에서도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메뉴 비용을 했다면 당연히 디플레이션에서도 메뉴 비용이 생기겠죠. 가격 조정의 비용. 그 다음에 상대 가격의 변화. 여기도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대체로 꾸준하거나 예측 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 경험을 보면. 꾸준하거나 예측하지는 않다. 그 이야기는 많은 디플레이션은 예측 불가능한 디플레이션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상 못한 자산 재분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 말한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간에 꼭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나중에 받는 이자가 예상보다 더 많고, 돈을 빌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그럴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갚게 되는, 그럼 딱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은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전반적인 거시 경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긴축으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경기가 나빠진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은 즉 물건이 안 팔리고 공장이 생산을 줄이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를 가능한 한 천천히 할 겁니다. 천천히 살수록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보다도 소비를 더 천천히. 그 이야기는 그 속도를 줄임으로써도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게 되는 거죠. 그럼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공장은 물건을 이제 덜 만들게 되는 것이고, 공장을 덜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고용이 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주는 겁니다. 물론 공장이 판매가 줄어서 소득이 그 사람들의 월급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덜 고용함으로써 거기서 일 못하게 된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소득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 걸로 봅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도 일반적인 소비자라 그러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비자적인 입장이고,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내 소득도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좋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게 디플레이션이 그렇게만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국면에 들어가면 경제 전체가 소위 불황에 빠지게 되는, 불황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도 전혀 안 좋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전혀 안 좋습니다.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소폭의 디플레이션마저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 좋은 정책이 경제 성장률 플러스 한 1%.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타겟이 1%저는 1, 2%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 가격 변화는 항상 생깁니다. 생기는 것이 기술이 발전한다 라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항상 공산품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쭉 기억을 해보십시오. 공산품 가격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대부분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산품에서는 항상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뭐 자동차 가격 그래도 뭔가 하면 뭐 매년 오르긴 조금 오르죠. 품질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동일 품질로 보면 항상 떨어집니다. 제일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PC나 그런 거죠. 그죠?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공산품 가격이 다 떨어지고, 농산품의 가격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조금 떨어지나 비슷하거나. 반면에 서비스 부분에서의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당 못하면 그 사람을 자동화시키고 기계로 대체하는 거죠. 그 가격 오르는 걸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상품, 그러니까 상품이 뭐 이 공산품, 그 다음에 농산품, 그 다음에 뭐 원자재, 뭐 원자재 가격도 농산품과 같죠. 별 차이 없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 큰 카테고리 간의 가격, 상대 가격 변동은 항상 생기는 것이고, 이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경제로 봐서는 약간의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의 뭐 경험이랄까, 아니면 생각이랄까, 아니면 이 정책 목표, 뭐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도 굉장히 안 좋다 라는 것이 뭐 이 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느냐? 통화량 때문에 발생한다. 그죠? 통화량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6가지다. 그리고 구매력 저하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아니다. 디플레이션도 안 좋은 것이다.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 여기 뭐 이 오즈의 마법사 잘 알죠?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은하 자유주죠. 이 프리뱅킹 이야기인데 뭐 이건 뭐 그냥 재미로 그냥 관심 있는 학생은 교과서에 있는 박스 기사를 한번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예고한 바와 같이 다음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장은 이제 진짜 이제 경제학자가 되는, 지금까지는 조금 보면 단편적인 지식을 합친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툴을 이제 제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를 분석하는 툴을 제대로 하나 배우는데 그게 총수요와 총공급이라고 그러는데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배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불황이 발생하는지. 지금 불황이죠. 코로나 불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 생겼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불황이 생기는지, 아니면 금융위기 때문에 어떻게 불황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형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33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34장은 이 모형에서 이제 경제정책, 소위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바꾸는 과정까지 34장에 볼 겁니다. 자, 33장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보는데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뭐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경기라는 것은 비즈니스 사이클을 번역한 겁니다. 경제의 이 순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변하죠. 근데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보면 사이클 같이 변한다라는 거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그리면 그게 사이클 같이 그린다. 자, 그러면 사이클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지표를 이야기하느냐?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죠. Y입니다. Y. GDP. GDP가 국가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로 봐가지고 그 실질 GDP의 액수 아니면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가 성장세가 줄었다가 다시 성장을 했다가 성장세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그렇게 바뀌고 순환을 한다는 거죠.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변동에 대한 특징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수준은 어쨌든 매년 변하긴 당연히 변하죠. 변하는데 세상은 다 변하니까 경기 침체는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경기가 침체, 불황이다 아니면 침체기에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안 좋다는 것은 지표는 Y라고 했죠. Y가 주는 겁니다. 준다기보다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 정상적인 것보다 덜 느는 겁니다. 덜 늘어나는 거. 그런 경우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아니면 정상보다 뭔가 덜 늘어나고 실업이 더 늘어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경기 침체 불황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기라고 하고, 경기가 침체, 그러니까 나빠지기 시작한다. 나빠지는 데를 침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심하게 나빠지면 그걸 불황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기 침체를 불황. 그러니까 침체기의 뭐 제일 나빠진 상황, 이런 것을 불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침체의 정반대는 경기 회복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바닥을 쳤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다시 나아집니다.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실업률이 줄기 시작하는 거죠. 줄기 시작하고 실질 소득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회복되는 경우를 회복돼 가지고 회복돼 가지고 완전히 회복됐다. 완전히 회복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 수준을 넘어갔다. 어느 정상 수준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호황이라고 합니다. 회복대가 정상 수준을 높아지면 정상 수준보다 더 좋아진 상태는 호황이라고 그러고 호황. 호황이라는 것이 불황의 반대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지면 그때를 우리가 경기 과열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지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과열, 열이 너무 나면 기계가 깨져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지면 과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경기 변동입니다. 나쁘고 좋은 것이 반복되는 현상. 이 경기 변동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은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거시경제 변수, 거시경제 수량 변수. 수량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수량이 아니고 뭐냐? 가격 변수가 있죠. 이자율, 환율 뭐 이런 거는 다 가격 변수입니다. 이자율, 뭐 환율, 또 물가 이런 건 다 가격 변수죠.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소비 뭐 이런 것은 다 수량 변수죠. 이런 수량 변수들은 다 함께 움직인다. 늘어날 땐 다 늘어나고 줄어들 땐 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생산이 감소하면 실업은 증가한다. 실업과 Y하고 관계는 이렇다는 거죠. 반대다. 생산이 늘면 실업은 줄고 생산이 감소하면 줄어들면 실업은 증가하는 이 두 개는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경기 변동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 특징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 데이터가 있고 다음에 한국 데이터가 있는데 미국 데이터가 더 긴 기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이야기하는 패턴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 데이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데이터가 거시경제 그래프가 자주 등장합니다. 과거 실적 데이터가. 그런데 여기서 색칠된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많이 보여줄 건데 이런 색칠된 부분은 불황기입니다. 불황기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나빠진 상태 이런 걸 불황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자를 말하면 불황과 호황이 반복된다. 이건 불황됐다가 호황됐다가 또 불황됐다가 호황됐다가 짧은 호황이지만 다시 또 불황됐다가 불황기가 조금 크고 길지만 다시 또 긴 호황기가 됐다가 불황, 호황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과열이라든지 심한 부분 빼고 딱 나눠가지고 불황, 호황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어느 쪽이냐 딱 나눠봤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불황이다. 이야기는 불황됐다 호황, 불황, 호황, 불황, 호황 왔다 갔다 반복된다. 그게 이제 소위 순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지표는 실질 GDP라고 이야기했죠. GDP를 그리니까 이런 식이 되더라. 이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올라가는 걸 멈추죠. 멈춰가지고 오히려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색칠했습니다. 이 기간이 불황기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회복돼 가지고 계속 오르는 추세가 계속됩니다. 이러면 이제 호황기고 다시 경제가 이제 GDP가 실질 GDP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불황이 빠졌다가 금세 회복해가 다시 올라가죠. 회복했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이게 불황기죠. 색칠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색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쭉 오르죠. 그래서 물론 이 색칠 부분은 이 안에 있는 요 데이터 실질 GDP까지 평가합니다. 물론 요 하나만 아니지만 실질 GDP가 제일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타 지표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색칠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가 분기별로 이야기하는데 불황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호황기다. 어쨌든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패턴도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1800년대, 1900년대 중반까지는 불황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 데이터에서는 호황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뭔가 하면 밑으로 사이클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그게 왜 그랬냐? 정책 당국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뭐 또 경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옛날보다는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정책을 또 해서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이 색칠된 부분이 줄었다라는 것은 불황기가 줄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황과 호황은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보자라는 거죠. 투자를 봐도 마찬가지다. 자, 이거는 이제 왜 보여주냐 그러면 수량 변수는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황기 때는 투자가 줄고 호황기일 때는 늘어납니다. 불황기 때 줄고 호황 늘어나고, 불황기일 때 줄고 호황기 늘어나고, 불황일 때 줄고 호황기 때 늘어나고. 즉 물론 이제 폭은 다르겠지만 투자도 실질 GDP하고 거의 같은 식의 패턴적인 변화를 보이더라. 불황일 때는 투자가 줄어들고 호황일 때는 투자가 늘어난다. 근데 진폭은 훨씬 심합니다. 투자는. 불황일 때 확 줄어들고 호황일 때 확 늘어나는 그런 진폭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같이 움직이더라. 수량 변수는 같이 움직인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소비도 그렇습니다. 소비도 비슷하게 실질 GDP하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뭐 소비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뭐 실질 GDP, 소득이 있어야지 거기에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소득에 따라 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성장을 해가 GDP가 많고 소득이 많으면 소비가 늘어나고 아니면 경기가 나빠가지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수량 지표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률은 이 경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불황기가 이 색칠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색칠된 부분에서는 실업률이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확 올라가죠. 올라가고,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색칠이 끝나고 나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기하고 실업률은 정반대다. 그러니까 Y하고 생산하고 실질 GDP하고 실업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Y가 늘어나면 성장을 하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퇴보를 하게 된다, 후퇴를 하게 된다, 아니면 불황이 빠진다 그러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이렇게 충분히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다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그래프가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 너무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세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순환적인 변동이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이기에는 조금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성장했기 때문에 그건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데이터를만 본다 그러면 미국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실업률. 이런 건 이제 계절적인 실업률 때문에 이런데 이건 이 계절적 실업률 이건 잘못 그렸다 이거는. 연간 데이터를 하면 분기 데이터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연간 데이터를 하면 스무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전형적인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것을 설명할 것이냐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추가할 것이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입니다. 자, 단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고전압화 경작의 과정은 먼저 고전압화의 이분성,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의 결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실질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폐의 중립성. 통화량의 변동은 명목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모양이 결국 결론적으로 이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고전압화적 이분성도 보여줘야 되고 화폐의 중립성도 결국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이게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굳이 뭐 모형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차이냐 그러면 이거는 고전압화적인 가정들 아니면 주장은 결국은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현실은 단기죠. 단기적으로 움직이다가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난 뒤에 장기가 되면 이렇게 되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기를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될 겁니다. 자, 단기 경기 변동 형식. 지금 고전학파적 이야기는 장기적인 이야기인데, 단기적으로는 고전학파의 이론은 경제의 장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질 변수하고 명목 변수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정책을 해가지고 뭐 이자율 정책을 한다든지 돈을 더 찍어낸다든지 라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건 단기적으로는 화폐 중립성이 성립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위 장기 모형은 이런 고전학파적인 이런 게 팩트가 맞아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난 이런 모형이 됩니다. 자, 그 모형이 지금 배울 ADAS 모형입니다. Aggregate Demand, Aggregate Supply.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수요 공급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시 때, 아니면 물론 미시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요 공급 그래프를 많이 배웠죠. 동일한 겁니다.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공급이 아니라 왜 총수요 총공급이냐? 여기서 뭔가 에그리게이트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모든 수요를 다 합친 겁니다. 한 나라 모든 물건의 수요, 한 나라 모든 물건의 공급을 다 합친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전체를 아우르는 수요 공급이죠. 그래서 이걸 에그리게이터 수요, 에그리게이터 디맨드, 에그리게이터 스플라이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뭔가 하면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가격 시장에서 수요 공급 모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뭐 균형량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대체 효과입니다. 뭐 보완제 아니면 대체제 그것도 만들었죠. 어떤 과일에 대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뭐 어떤 과일에 대해 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뭐 수요가 늘어나면 뭐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 공급이 늘어나면 다른 과일에 대한 뭐 가격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과일 싸니까 많이 먹으니까 다른 과일 덜 먹습니다. 시장 수요 공급에서는 대부분 한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변화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대체 효과와 소독 효과가 많이 발생하죠. 여러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대체 효과, 보완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재화들이 많고 아니면 보완적으로 같이 소비해야 되는 재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시경제에서의 수요 공급 모형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모든 재화가 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수요 곡선, 한 공급 곡선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대체 효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뭐 그럼에도 그 모양을 볼 때는 동일하게 수요 공급 곡선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미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대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에그리게이트 디맨드, 에그리게이트 스플라이 커브라고 합니다. 그냥 수요 커브가 아니라 총 수요 커브. 그 다음에 공급 커브가 그냥 공급이 아니라 총 공급 커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모형인데,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수요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공급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두 개를 한 그림에 그리면서 소위 수요 공급 모형,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떤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게 되겠죠. 자, 봅시다. 먼저 총 수요 곡선은 각 물가 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자, 총 수요 곡선. 뭐 그냥 수요 곡선하고 같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축을 다시 정리합시다. 수평축은 경제학에서는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양은 산출량 Y입니다. 미시에서는 그냥 물건 계속 퀀티티 Q를 하죠. 그죠? 근데 이건 물건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 물건이죠. 전체 물건 양은 우리가 Y 또는 GDP로 측정하죠. 그래서 그 Y가 이 수평 측에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 측에는 미시에서는 우리가 가격을 적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물가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하나 차이입니다. 프라이스는 가격은 프라이스죠. PRICE. 물가는 거기다가 S가 붙은 겁니다. PRICES.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S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복수라고 가격들이라고 번역하면 이거는 틀린 번역입니다. 어색한 번역이 아니라 용어를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가격의 복수는 S를 붙이면 그거는 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 가격들이 아닙니다. 물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 물가가 S가 더 붙은 것이 이 지표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지표는 뭐냐?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 GDP 디플레이터, 그런 것들이 이 수직축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평축에 상응하는 데이터는 Y, 그러니까 실질 GDP가 됩니다. 거기에서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량이죠. 총수요량. 사람들이 수요하는, 그러니까 수요하는 것은 소비자나 가게가 수요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수요하느냐? 소비자나 가게가 수요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수요를 합니다. 기업들도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기계도 사고, 아니면 뭐 근로자들이 먹기 위해서 음식도 사고 밥도 사 먹고 다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수요하는 거, 아니면 국가기관도 많은 것을 씁니다. 수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어떤 사업을 하기도 하고, 국가기관이 뭘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하기도 하고, 도로를 닦기도 하고, 뭐 실제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경제 주체가 수요하는 물건의 수요, 그러니까 물건 및 재화 및 서비스죠.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 이 총수요 곡선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물가가 높으면 수요가 적을 것이고, 물가가 낮으면,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낮으면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은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들이 생산 판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게가 공급하는 건 아니죠. 가게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급 주체로서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국영기업이 공급하는 것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공급도 결국은 이것도 일반적인 공급 곡선하고 같은 패턴입니다. 공급량이 많으면, 그래 가격이 높으면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더 많이 공급할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뭐 채산에 수지타산에 안 맞아가지고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총공급 곡선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죠. 이렇게.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균형도, 이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고, 여기서 이제 균형도, 균형이란 것은 수요 공급 모형의 균형과 동일합니다. 이 두 직선이 교차한다. 두 선이 교차한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의 균형 물가 수준, 현재 물가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출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 프레임워크하고 동일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비교 정태 분석.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 뭐 이런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균형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총수요, 총공급이에요. 뭐 총수요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이제 세부적인 부분이 많은데, 자, 총수요에 대한 이제 설명부터 더 합시다. 이 총수요, GDP의 네 가지 구성에서 GDP를 어느 생산측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요로 보느냐, 지출로 보느냐, 아니면 분배로 보느냐,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출 부분에서 보는 거죠.
총 수요 부분에서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나눈다 그러면 이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 네 개의 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아까 그랬죠. 사람들의 수요라는 것은 뭐 소비자 가게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가게의 수요가 이 소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수요하는 것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다 물건에 대한 지출은 다 투자로 됩니다. 투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사들이는 것은 다 정부 지출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순수출. 외국에서 사들이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외국이 사들이는 것, 즉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죠. 근데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로 봐가지고는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것이 네트로 외국이 더 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NX입니다. 네트 엑스포트. 그래서 총 우리나라 생산량이 있다. 그럼 그 생산 GDP가 현재 2천조 원이다. 그럼 2천조 원 중에서 뭐 한 1,000조 원은 소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6천조 원은 투자를 하고, 3천조 원은 정부 지출을 하고, 아니면 1,000조 원은 수수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GDP가 소위 지출이 됐다. 소위 총 수요가 됐다. 라는 겁니다. 자, 구성이 이 4개인데 이 구성 4개가 뭔가 각각이 다 우하향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각각 요인들이 P에 따라 가지고 다 P가 오르면 줄고 P가 떨어지면 늘어나느냐? 자, 소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산효과입니다. 자산효과죠. 물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라는 것은 안 통합니다. 자, 여기서 물건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자 라고 하겠지만 이건 안 통하는 것이, 물건 가격이 싸져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딴 물건은 안 싸진 겁니다. 우리가 미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싸졌다 그러면 딴 물건, 비싼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을 안 사고 이 싸진 물건을 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대체 효과죠. 그죠? 대체 효과인데 이 거시 모형에서는 대체 효과가 없다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미시에서 설명했던 그 효과로서 우리가 가격, 물가 변화에 따른 소비 변화를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바로 자산 효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산 효과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산 효과로 설명하면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물가 수준이 하락한다 그러면 화폐 자체의 실질 가치가 상승합니다. 돈 한 장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소비 지출을 증가하고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소비 부분에서 소위 물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 이것은 그냥 싸졌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산 효과 때문에 가지고 있던 화폐란 자산이 살 수 있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 자산 효과. 두 번째, 이자율 효과. 이자율 효과를 통해서도 투자도 뭔가 하면 우하향하게 됩니다. 투자가 우하향하는 것은 이자율 효과인데, 물가 수준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죠. 피셔 효과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재화 서비스의 수요량이 증대, 투자 부분에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하향하게 되는 투자 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지출이 있는데 이거는 정책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물가 수준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가가 결정하는, 국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고 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환율 효과입니다. 환율 효과에 따라 가지고 외국에서의 그 사용도, 수요도 우하향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환율 효과를 본다 그러면 이자율이 이건 잘못됐네요.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봐야 되는데 이 다 미국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봅시다. 어쨌든 이자율이 하락하고 어떤 나라의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러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순수출입 돈의 가치가 하락했단 말은 그 나라 물건 가격이 싸진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수출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품이 외국 사람한테 더 싸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수출되죠. 그래서 이것도 가격에 따라 가지고 우하향하는 순수출도 우하향하는 그런 수요 패턴이 이루어져. 즉 이 세 개가 다 소비, 투자, NX 다 우하향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더 이 수요량이 는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친 Y가 총 수요가 우하향하는 형태를 이루는 거죠. 즉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 재화 서비스 수요량이 증가하는 세 가지 이유는 뭐 지금 이야기하는 자산 효과, 소비자들의 부가 증가해서 화폐라는 것의 부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난 거죠. 지폐 자체 한 장의 구매력이 늘어난 거죠. 이게 증가해서 소비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순수출이 더 늘어납니다. 수출이 더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 경우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 줄어들죠. 소비자들의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재산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뭐 재산이 적어지니까 덜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오르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이 다 외국 사람들한테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순수출이 감소하죠. 그래서 우하향한다. 그래서 총수요는 이런 형태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총수요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이동에 대한 것을 이게 왜 저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변하게 되면 저게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는 물가 수준 이외의 재화와 서비스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따라서 변합니다. 자, 우리가 뭐 그냥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물가와 그 다음에 산출량의 변화 이외의 모든 요인의 변화는 이 그래프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킨다는 거죠. 이동 요인이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우리가 내생변수라고 합니다. 내생변수.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가, 그 두 개의 상관계가 이 우하향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안 변하고 뭔가 하면 물가만 올랐다? 그러면 산출량이 줄어들고 아니면 물가만 떨어졌다? 그러면 산출량이 늘어난다. 라는 것이 이 두 개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그 두 개 P하고 Q, Y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이 변하면 다른 어떤 것이라도 변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떤 것 하나라도 변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그 이동시키는 요인을 보자라는 건데 그 이동시키는 요인은 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NX 부문별로 다 있습니다. 다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나눠본다 그러면 자, 우하향하는 이유가 없고 자, 이동시키는 요인 이 요약된 그래프 내용인데 좀 글자가 적고 복잡하지만 여러 개죠. 먼저 소비를 이동시키는 요인을 본다 그러면 소비 지출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세금, 인상 인하, 뭐 인상이든 인하든 세금 변화. 세금을 인상하면 소비가 줍니다. 반면에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호황 등 뭐 이런 거는 재산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호황이면 재산이 늘어나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죠. 반면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 재산이 줄어들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죠. 주어진 물가에서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사건들은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세금을 인하거나 주식시장을 호황은 총수요를 느리는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죠. 근데 이제 반대로 세금을 인상시키거나 주가의 하락, 폭락 등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소비 부분에서의 이런 이제 사건이라든지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 투자 부분에서의 그 변화 요인은 제일 큰 거는 기업들의 예상입니다. 즉 장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그러니까 기업들의 예상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뭔가 하면 이제 기술과 예상인 거죠. 만들어 가지고 팔아가 돈을 벌 것 같으면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만들어 팔아도 안 팔릴 것이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쉽게 그거죠. 그러니까 팔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미래의 예상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서 공장을 확장하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뭔가 하면 공장을 대체도 안 합니다. 줄이지는 않겠지만, 줄이는 건 좀 극단적이지만 더 이상 안 늘리죠. 안 늘리고 기계가 낡았더라도 새로 안 사들이고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뭐 그런 정도로 대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기업들이라는 것은 경기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투자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투자의 일정 영역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낙관적이다, 물건을 만들면 잘 팔릴 것이다,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졌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비용이 기회비용이 낮아지니까 훨씬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죠. 이런 요인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느리고, 투자를 느리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코로나가 터졌다, 아니면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다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인다 하는 거죠. 투자를 줄이면 그때는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투자도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다. 이런 요인들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정부 구입. 정부 구입이 사실은 우하향하는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외생 변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외생 변수라는 것은 정책 변수고, 정책 변수는 이동시키는 요인은 당연히 되죠. 아마 제일 많이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구입의 변동, 국방비의 증가, 고속도로의 건설,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아니면 재난지원금의 살포, 등등 여러 정부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의 증가는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반면에 국방비를 줄인다든지 SOC 투자를 줄인다, 긴축 재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지위가 줄죠. 지위가 준다 그러면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순수출도 내부적으로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순수출, 그러니까 순수출에 대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외국 경제가 좋아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납니다. 늘면 자국 생산법도 늘지만 수입법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이 됩니다. 해외 경기가 호황이 되거나 아니면 물건 가격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면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더 잘 되고, 수출이 더 잘 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반면에 해외 경기가 침체됐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어쨌든 수출에 대한 수요도 줄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 또 수요도 줄고, 그렇게 되면 수출이 줄고 순수출이 줄고 총수요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수많은 요인이 있는데 이제 몇 개의 요인들만 이야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인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수요 공급 곡선이, 여기서는 총수요 곡선만 이야기했지만 총수요 곡선에 이동하는 그런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읽으면 되겠죠. 읽으면 경기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거, 총공급 곡선. 총공급 곡선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장기 청구국 곡선, 단기 청구국 곡선. 자, 이걸 두 개 한꺼번에 정리해 봅시다. 아까 총공급은 그냥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을 그랬죠. 에그리게이트 스플라이 커브. 이제 그게 있지만 그건 사실은 단기 총공급 곡선입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우하향한 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고, 여기 공급이 하나 더 있는데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실질 GDP는 그 경제가 보유한 노동, 자본, 자연 자원의 양과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재화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가용 기술에 따라 좌우된다. 라고 우리가 24장인가 5장인가 6장인가 거기서 배웠죠. Y의 결정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Y는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천연 자원, 뭐 이런 것, 거기다가 생산 기술로 합쳐가지고 만든 생산량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본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내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그런 양 자체가 물가에 좌우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생산량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좌우되지가 않는 거죠. 물가 수준은 장기 실질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라의 생산량 Y는 Y바로 딱 고정이 된다. 그 고정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생산 여력에 따라 고정이 되는 겁니다. 생산 여력이라는 것은 인구, 그 다음에 그 인구의 숙련도, 기술 수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총 자본, 공장의 규모, 시설, 기술, 이런 인프라,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이다 라고 정해진 거죠. 그게 이제 장기적인 실질 GDP고, 그러면 이것은 물가 수준과 무관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은 한 어떤 수준이다. 그래서 Y가 고정된 거죠. 그러면 장기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됩니다. 단기 공급 곡선은 아까 말한 앞에서 이야기한 설명과 동일하죠. 즉, 장기 총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Y를 우리가 Y바라고 하는데, Y 위에 줄 찍어가지고 Y바라고 하죠. 어떤 변수 위에 줄을 쭉 끄면 그 변수가 상수로 만드는 겁니다. 변수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데 그 고정된 값은 뭐냐? 자연 산출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완전 고용 산출량, 자연 산출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노동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알죠. 자연 산출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 실험률에 있는 상태에서의 산출량입니다. 자연 실험률이라는 것은 완전 고용 실험률이죠. 그리고 자연 실험률, 완전 고용 실험률이라는 것은 실험률이 0이 아니라 소위 마찰적인 실험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다 고용인 상태에서 만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물적 자본은 어차피 다 고용합니다. 고용 안 할 리가 없죠. 주로 고용이 잘 안 되는 것은 인적 자본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실업률이 변동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뭔가 하면 거의 가장 안정적인 상태, 가장 적정한 상태, 거의 우리가 소위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죠. 그럴 때의 생산량, 그것을 우리가 자연 산출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Y바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경제는 항상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장기로 간다면 벗어납니다.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 자본이 늘어난다, 사람들의 인적 자본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반면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산업단지가 하나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공급량이 왼쪽으로 줄죠. 물적 자본이 파괴되면 그만큼 줄게 되니까요. 이런 식의 변화는 생기는데 그건 초장기인 셈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 총공급선은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죠. 물가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화 서비스 공급량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그렇죠? 자연 산출량은 실업률이 정상 수준에 있을 때 경제가 장기적으로 달성하는 재화 서비스의 산출량입니다. 이걸 잠재 산출량 또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고 합니다. 잠재 산출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률이라는 것은 Y 레벨이 아니라 Y 증가율이죠. Y의 증가율인데,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런 적정 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잠재 성장률 개념을 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본 거죠. 이게는 이제 항상 잠재 산출량 수준으로 계속 있는 경우, 그럴 때의 상태다. 거죠. 그래서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잠재 산출량은 한 2%, 2, 3%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도 성장은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보고 이제 그거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 산출량, 잠재 산출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바. 자, 그 다음에 장기 총공급선이 이동하는 이유. 장기 총공급선도 이동하죠. 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위치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말한 이동하는 이유도 이야기했죠. 이동도 할 수 있다. 초장기적으로는 자연 산출량이 변하면 이 장기 총공급도 이동합니다. 노동 부분의 변화,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뭐 지금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외국 이민을 많이 받게 됐다든지, 뭐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노동 변화에 따라서 Y바가 변합니다. 자본 부분도 자본량이 늘어나면 Y바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연자원, 갑자기 유전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자원이 고갈된다. 줄어든다. 그러면 이건 반대 방향이죠. 기술 지식,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가지고 비약적인 기술 진보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이제 Y를 늘리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장기 총공급선도 이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임워크,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는 어떻게 결정되고 왜 그런 모양을 우하향하는 선이 됐는지, 각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각 요인별로 봐가지고 그 우하향한 총수요를 각 그렇게 나오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총공급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총공급과 더불어서 그게 단기 총공급이죠.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장기 총공급, 수직선이 되는 장기 총공급 곡선까지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균형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균형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더 보죠.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하나 있는데 정원경 군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와 장기가 뭐냐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기와 장기가 뭐냐.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와 장기가는 다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하고 장기는 다르고,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장단기는 기업의 퇴출과 진입이 다 되는 시간 정도까지 봐야 합니다. 단기는 기업 수의 변화가 없는 기간이 단기고, 장기는 기업이 퇴출, 진입 다 될 수 있는 하고 난 뒤까지 보는 것이 장기입니다. 그게 미시경제학에서의 장단기고, 거시경제학에서의 장단기는 아주 다릅니다. 개념은. 어떤 충격이 왔는 경우에 그것이 가격의 변화, 자기 가격에 다 변하고 난 뒤에, 반영하고 난 뒤의 기간까지를 장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덜 변화시켰다, 가격에 덜 반응했다, 그러면 여전히 단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식품 가격이 올랐다. 그렇다 그러면 식당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식재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요리 가격을, 식사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올리고 난 뒤를 장기라는 거죠. 덜 올린 상태는 장기가 아니고 단기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어떤 충격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화 요인을 다 반영했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장기와 단기를 구분합니다. 앞에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안 나왔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